비우주만이 희망이다, 약자의 정착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뭐 마이너리티의 정착이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얘기들은 그 약자의 정착이나 약자나 마이너리티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채팅창이 좀 보여야 여러분이 혹시 중간중간에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채팅창을 좀 나와라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왜 마이너리티에 관심을 갖느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인도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계속 변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좀 치사한 방식이죠. 인도주의자가 되면 될 텐데 못 되니까 인도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은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회의 이 모순 구조를 가장 농축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는 존재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회의 이 모순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유가 굳이 이제 변명 같은 변명입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소위 이제 권력자들이나 메이저리티들은 상당히 굉장히 두꺼운 위선의 방어막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게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편견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이너리티 가지고 있는 이 방어막이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같이 좀 우둔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고요. 마이너리티나 약자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약자, 마이너리티, 취약 집단, 불이익자, 뭐 피수탈자, 뭐 원주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서 조금씩 느낌이 이제 다르고요. 또 하나는 흔히 약자나 마이너리티 얘기했을 때 뭐 여성, 어린이, 노인, 뭐 비혼자, 미혼자, 동성애자, 빈곤층,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 뭐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만성정신질환자, 뭐 한센병 환자, 난민, 북한 이탈 주민 등등을 얘기합니다. 흑인, 뭐 아시아인, 유색인. 그런데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마이너리티나 약자를 정의하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리티 예를 들어서 흑인 오바마 대통령은 마이너리티인가? 아니죠. 아니지만 또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그럼 백인 트럼프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이너리티는 아니지만 이 흑인이라는 속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는 흑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이너리티냐, 또 이런 고민도 들고요. 동성애자였던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느냐? 단지 동성애를 갖고 있다는 거로. 하지만 이제 미셸 푸코는 살아생전에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노숙인들이 아주 취약한 집단이긴 하지만 또 이 남성 노숙인들, 힘이 센 젊은 남성 노숙인들이 상대적으로 특히 여성 노숙인들에 가하는 폭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노숙인으로 살아가기가 더 훨씬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 노인 환자, 노인 환자, 얼마 전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노인이라고 해서 또 마이너리티는 아닌 거고요. 조금 더 비약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자와 인간 중에 누가 더 약하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간 중에 누가 더 약하고 약자고 강자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요. 또 AI 인공지능하고 인간 중에 누가 더 약자냐 우월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의외로 약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성은 이제 숫자는 아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제 표준을 결정하는
하는 사람, 표준의 결정에 의해서 뭐가 표준이냐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이제 배제되는 사람, 그 표준 그런 다수라는 표준이 아닌 자로 배제되는 자들을 이제 마이너리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논조로 해서 우리가 소수자라는 거는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순간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역시도 소수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사실은 만족할 만한 정의를 찾지 못하고 찾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거 또 하나 이제 설명 방식은 모든 경계는 결국 의식의 경계다. 마이너리티와 메이저리티를 나누는 것도 결국 의식의 경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대적이고 어떤 맥락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권력 문제 아니냐,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없으면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누가 마이너리티가 되느냐의 문제도, 또 누가 마이너리티라고 불려지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중간 결론이죠. 중간 결론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경혜 쌤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경혜 쌤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이너리티 이슈 중에서 큰 사건이 이제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지만 만성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국가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성정신질환자 이슈를 가지고 뭐 보고서도 내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도 만드는 작업을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는 단지 이제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단지 뭐 우울증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사이코시스, 조현병 같은 게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 잘 치료받지 못하고 오래돼서 사실상 오래 또 격리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성화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감금되어서 지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공식적인 법 그 표현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이제 소위 금치산자, 한청시산자라고 해서 그 투표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맞았다,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맞았다 그렇게 해서 왜 이 사람 때렸냐 그러면 뭐 저게 증상이다 이렇게 수용소에서 얘기를 하고요. 가족들도 너무 지쳐서 집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전혀 대변인이 옹호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만성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고민을 가지고 썼던 글이 이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라는 책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브롬덴 추장은 무사히 그 골짜기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정신질환자의 배제와 차별의 정치경제학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경험이기도 했지만 그 답답함을 써봤던 이 글이 사실은 제 글쓰기에 어떤 면에서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경혜 선생님 지금 바쁘신데 들어와 계신데, 조경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일이 소위 이제 의료 보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던 의료 보호법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빈곤층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모임, 또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뭐 공대회 이런 걸 만들어서 한 2, 3년 싸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졌죠. 마이너리티가 이기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때 경험들도 이제 논문으로 하나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나 왜 맨날 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리티의 정치학 얘기할 때 이제 제가 무슨 그 정치 철학자나 사상가나 이론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오늘 손민석 쌤이 안 들어오셨는데 철학자 그 뭐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는 못하지만 보통 그 정치학 철학에서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 이제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기본적으로 정치란 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칼 슈미트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이 생기는 순간 이제 아군이 생기는 거죠. 아군이 생기는 그런 개념에서 사실은 마이너리티는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강자들이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아군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이너리티는 강자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에게도 사실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마르크스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상정한 노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리티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메이저리티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조차도 정신질환자는 그냥 폐질자, 피구율자, 어쩔 수 없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서 마르크스에서도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 약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잘 못 찾고 있는데 정치학적으로는 이제 강자에서 약자로 규정된 자 또는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 실제로 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약자들의 당사자주의는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자조 모임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정신질환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운동을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했던 건 아니고 이 정신질환자 지지 또는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는데 얼마 전에 그 자리를 오래간만에 가봤더니 소위 당사자들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합되어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만 있고 뭐 신문기자도 안 오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도 결합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 당사자주의라는 것이 가진 딜레마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약자에 대해서 친약자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 마이너리티 이데올로기가 훨씬 도미넌트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니체이기인데 니체는 다음 얘기하고 공리주의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지금 시장 경제나 우리의 사고의 대부분은 공리주의가 한 80%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뭐 사회 편익을 우선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수에게 유리한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소수자에겐 절대적으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와 이제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보면 가장 그 거친 반 마이너리티 이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비슷하지만 다수결 원칙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많은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는 뭐 흑인 또 라틴계, 아시안계 다 합쳐봤자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당연히 70%인 백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인종으로만 보면. 그리고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결주의나 공리주의라는 것들이 마이너리티에겐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논리 체계이면서 현재 주류 이론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희생양 만드는 건 아까 좀 얘기를 했어요.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그게 실제로 마녀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마녀를 만든 거죠. 누가 마녀를 만들었냐면 결국 메이저리티 그룹들이 마녀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냐? 마이너리티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이저리티의 이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이제 나보다 약한 정만들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칼 슈미트 얘기한 것처럼 테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테러리스트 얘기를 하는데, 테러리스트의 데피니션은 정치학적으로 보면 나보다 약한 적이에요. 나보다 약한 적의 공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보다 약한 적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을 줘요. 테러리스트가 왜 도움을 주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 테러리스트가 있어야 내 편이 많아지고 내가 이 공권력을 발휘할 빌미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등한 권력이나 그 힘을 가진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를 이 테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테러는 약자가 이 강자를 공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테러는 강자들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테러를 빌미로, 테러가 있다고 해서 이 A라는 권력이 붕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러라는 빌미로 그 여러 가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 테러에는 루머가 존재하고, 심지어 빈 라덴도 결국 미국의 사주를 받은 존재였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음모론이 이제 회자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테러가 강자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힘이 자꾸 떨어질 때 아군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 테러 사건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또 하나는 아까 그 유시민 얘기가 나오는데, 유시민 씨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해야 되니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일 때 의료급여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의료급여 환자들의 이제 혜택을 많이 줄였죠.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씨가 이제 저기 활용했던 전략이 다수 일종의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소수자니까 3%도 안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모랄 해자드가 있다든가, 또는 그 뭐 몇백 건 병원에 가서 뭐 파스를 뭐 몇백 개씩 막 갖다 쓴다든가, 이런 건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런 거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머지 97.3%의 의료급여 환자를 공격하면서 나머지 97%의 사람이 결국 무의식적으로 유시민의 이제 편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적 프로세스들을 발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소수의 취약계층을 공격함으로써 난 저런 취약계층은 아니야. 나는 97%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는 정치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니체가 문제인데요. 니체는 저도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니체가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니체가 결국은 그 홀로코스트나 유제닉, 우생학의 철학적 그 기초를 제공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치도 이제 이 니체를 좋아하기도 했죠.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철학자는 아니지만 니체를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포리즘 위주로 이렇게 던지는 거여서, 사실은 전체 얘기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고, 그 문장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면 이게 이 니체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악용될 수도 있는, 워낙 매력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로 니체는 약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도 부분적인 거긴 하지만 어린 양과 이 독수리인데 이건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어린 양들이 커다란 독수리를 싫어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독수리가 작은 어린 양을 채간다고 해가지고 독수리가 작은 어린 양을 채간다고 해서 이 독수리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어린 양들이 그들끼리 역시 독수리는 사악해. 그리고 되도록 그 독수리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독수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독수리를 욕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해요. 독수리들은 뭐 그 전혀 말하기를 우리는 어린 양 싫어하지 않는다.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먹기까지 한다. 이런 그 비아냥까지 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전체 부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전모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니체의 전문가들 역시도 니체는 민주주의에 반대했거든요. 그런 그 어떤 파시스트적 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의 철학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포스터도 이게 나치 때 슬로건인데 오직 건강한 씨만이 뿌려져야 된다. 이게 나치 때 포스터거든요. 오직 건강한 씨만이 뿌려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학 분야에서는 그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해 보면 아픈 사람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소위 마이너리티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또 많은 장애인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을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에서 죽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슈는 정치적으로 마이너리티는 더 보수적인가 하는 건데 보수적인 쪽에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마이너리티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의 이제 근거로서는 마이너리티가 소위 그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거나 또는 방어 자원이 부족하다.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신문 같은 거를 읽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판적 신문들을 읽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자본이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그 생각들에 접할 기회가 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번역했던 11번째 태제로 살아가기의 리처드 레빈스는 슈멀하우젠 법칙 얘기를 하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취약한 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면 그동안 그나마 이제 먹고 살려고 해놓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은 진보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가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 이제 낙오에 대한 공포, 그래서 맨 뒷칸으로 갈 거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적으로 만든다. 이런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친마이너리티 이데올로기는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어서 있어도 빈약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정의론인 건데 사회정의론을 뭐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저도 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근데 이제 사회정의론이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차등의 원칙인데 그 중에 기회균등의 원칙 또 그 속에 이제 차등의 원칙이 있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소위 강자가 있었고 약자의 위치가 여기 각각 있었는데 어떤 정책의 인터벤션이 들어가서 강자가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치고 약자는 강자만큼 이득은 못 얻지만 어쨌든 정책 시행 전보다 후에 훨씬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됐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의 인터벤션은 정의롭다. 이렇게 이제
그 존 롤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명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친마이너리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거보다 더 혹독한, 약자에게 혹독한 이데올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우호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케인즈주의가 하이에크주의보다 더 상대적으로 좀 온건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종의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환경운동에서 종의 다양성, 종이 다양해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리처드 레빈스 교수한테 물었는데,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것도 다양성 아니냐, 그런 것도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 명쾌한 답을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 다양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마이너리티나 동성애자 뭐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격차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뭐 둘레즈가 얘기한 거는 뭐 이게 대책이기도 하지만, 뭐 저기 오늘 이 소수적인 것들의 의미를 둘레즈도 상당히 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그것의 연합과 접속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역시 이제 명쾌하지는 않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나마 그 이제 발견했던 것이 아까 퓨즈라는 거죠. 이 퓨즈라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끊겨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약자지만, 사실이 그 집단의 존재를 지켜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퓨즈가라고 이제 대별될 수 있는 게 뭐 그 광산에 들어갈 때 그 가스에 취약한 카나리아를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세요. 카나리아가 죽으면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그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제 카나리아가 약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카나리아가 없으면 그 광부들은 죽고, 퓨즈가 없으면 전체 시스템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퓨즈라는 존재의 의미는 그냥 약자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그 마이너리티의 우호적인 이념일 수는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썼던 건데,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그 마이너리티를 지지하는 이론들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 마이너리티가 이길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제 화두였어요. 근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좀 생각했던 것이 이제 프레임 바꾸기인데, 프레임 바꾸기는 제 강의 때도 얘기하지만, 사반의 십자가라는 김동리의 소설이 있는데, 그 픽션이죠. 픽션인데 이제 바이블에서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 옆에 있던 같이 달려 있던 사람이 이 소설에서는 사반으로 등장하는데, 혁명당 우두머리였어요. 혁명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무력 투쟁을 조직했던 인물의 이제 대장이 사반이었는데, 이 사반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신의 아들이거나 신이면 빨리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라, 막 이렇게 다그쳤던 사람이 사반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김동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약자고 뭐 돈이 많고 부자는 강자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선언을 예수가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읽은 엔토수샤크 침묵에도 이 일본에서 이 카톨릭 신부들이 왔는데, 카톨릭을 믿으면
발각되면 거의 죽거든요. 죽는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카톨릭 신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게 일종의 프레임 바꾸기인 거죠.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에 가고 부자는 못 가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거가 마이너리티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냥 뭐랄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부분적으로는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싸움을 연장시키는 거가 마이너리티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에 썼지만 저는 이제 조경혜 선생님이랑 건강연대라는 시민연대체의 정책위원장을 4년 했었는데 한 번도 못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시기적으로도 뭐 이명박 집권이라서 공안적 분위기라서 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래서 패전 담당 투수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나마 그러면서도 이제 명분을 둬야 되니까 마이너 지더라도 싸우면서 퇴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패전 담당 투수의 존재 의미도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싸움을 연장시키는 것, 이것도 이제 마이너리티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월스트리트 데몬스트레이션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운동의 특징은 과거에 그 부자와 빈곤의 싸움이 10대 90의 싸움이 슬로건이었는데 그때 이 월스트리트 데몬스트레이션의 구호는 1대 99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1대 99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프레임을 바꾼 거죠. 그런 것도 마이너리티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진은영 씨의 소수성의 정치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이너리티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마이너리티다. 이런 선언도 마이너리티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그 롤이라는 사람인데 이 롤이라는 배우인데 미국 배우입니다. 미국 배우인데 이 메카시즘이 굉장히 창궐할 때 이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FBI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뭐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협박하면서 당신 공산당인 사람 다 대라 이름을 대라 이렇게 협박하니까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한없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은유적이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두 다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가 공산주의자다. 우리 모두 다가 소수자다. 이런 식의 그 대응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마이너리티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이너리티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마이너리티가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메이저리티가 되는 거 아닐까? 또 다른 가해자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그런 경우인데요. 한국이 과거에는 가난한 나라여서 한국이 부강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제 한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사실은 한국이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위해서 산다, 열심히 산다라는 애국주의가 사실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리티가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뭘까? 마이너리티가 이기면 메이저리티가 되네. 그럼 더 이상 마이너리티가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리티의 싸움의 목표는 무엇이지? 무엇이 돼야 할까? 뭐 이런 쳇바퀴 돌 듯한 고민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가한 고민일까요? 건강담론, 제가 보건정책, 건강정치학 쪽에서 얘기를 좀 하면 제 이제 글에 있는 건데 건강은 없다라는 글에 실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이제 완전히 온전, completely well-being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complete라는 말이 저는 거슬려서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웰빙한다는 거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완전이란 말이 좀 계속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존재가 불완전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완전하면 우생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은 이 정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진보적인 사회의학자들이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우생학의 세례도 영향도 받았고 역할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는 우열이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지막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생론은 스스로 인간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파멸적 논리체계고 취약성, 개방성, 유한성 같은 개인적인 집합적 특징을 퇴치해야 될 위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근본 토대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에스포지토라는 이탈리아 철학자의 주장인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제가 마이너리티가 뭐냐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길 수 없으나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 굉장히 애매한 정의까지밖에 못 가고 있다. 여러분이 기분을 좀 빼는 얘기지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너리티 에게 도움이 되는 이론 개발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가 좀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원래 이게 좀 파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인데 제 얼굴이 보이나요? 박소연 선생, 지금 화면에 뭐가 보여요? 총 16명의 얼굴이 보이나요? 보여요. 예. 네. 예, 이상이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1부와 2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그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요. 부담 없이 조금 더 얘기하다가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